우리나라를 위한 자주국방의 진정한 정답은 우리 스스로 행하는 자주국방이 유일하며 현무5와 개발 중인 현무6 탄도미사일 개발만이 주변 적국의 도발을 확실하게 밟아버릴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이미 현무6를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의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기까지 한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누리호의 발사까지 단번에 연속으로 성공하여 대한민국 역시 세계 최강 핵무기로 불리는 ICBM, 일명 현무6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까지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정도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삼아도 최첨단에 서 있는데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을 통해 종종 미사일 시험 영상이 공개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그 빈도가 적게 미사일 전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정보가 정부 고위층의 인터뷰나 관계자가 언급한 정보가 고작인데 일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번째로 성공한 SLBM의 경우 시험 자체는 언론에 알려졌지만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로 알려졌던 현무5는 비교적 최근까지 실체에 대해 현무4와 비교하며 말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지난 2023년 9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현무4가 공개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탄도 중량 구톤인 탄도미사일과 탄도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3000km 이상으로 늘린 탄도미사일인 현무4와 서로 다른 형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와서야 초정밀 탄도 미사일 현무4와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의해 둘이 서로 다른 미사일임이 확실히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현무6 역시 개발이 진행 중인 게 포착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장 위성 사진을 분석해 길이만 20m가 넘는 초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을 포착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21m의 텔에서 발사된 소련의 탄도미사일 토폴과 유사한 크기인데요. 토폴은 사거리만 무려 11,000km에 육박하는 소련의 대표적인 ICBM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이미 현무6를 개발 중일 것이라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지나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 대략적인 윤곽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체를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현무6부터는 사거리가 최소 7,000km 이상, 탄도만 무려 중량 9톤급을 버틸 수 있기에 여기에 핵탄두만 집어넣는다면 한국 역시 다른 강대국들처럼 보편적인 핵미사일 보유와 함께 상호 파괴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형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요격 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해 현무4 미사일보다 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 미사일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9톤의 탄두가 마하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추가 개량을 거듭해 12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의 낙하 지점에 적국 대도시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절대 아닌데요. 현무6의 성능은 인도의 아그니 핵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1.5배가량 높기 때문에 한국군이 비상상황 발생 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무기 체계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에 공개되었던 최신형 대한미사일과 함께 성능이 더욱 향상된 현무6 미사일 타격 시험을 진행하는 게 1차 목표이며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을 극비리에 숨기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이유 역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중국과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함부로 건든다면 고슴도치 전략으로 순식간에 적군의 발목을 끊어버릴 무기가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가 원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무5 다음으로 개발할 현무6 탄도미사일 계획을 전 세계에 선언할 수도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무4 미사일과 현무5 미사일의 성능 개량안과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가까운 미래 개발 완료가 될 현무6 미사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1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한국의 현무4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의 3종 개량형으로 미사일 발사대에 관한 기초적인 원천 기술을 빠르게 터득할수록 향후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강대해져 대형화된 현무5 미사일을 탑재할 텔 미사일 발사용 대형 트럭과 KDDX 이지스 구축함, SLBM 잠수함에서 대형화된 현무5 미사일을 빠르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즉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역시 핵무기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30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사거리 5,000km 이상의 대형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여건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먼저 개발에 성공한 뒤 발표하는 일이 더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2 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 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2의 경우 유효 사거리 300km 내외였고 지침에 충실한 미사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무2A가 포착되자 바로 이듬해 귀신같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 개정되었고 대한민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사거리를 500km 확장한 현무2B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한 사거리 300km를 손해보는 대신 현무2A, 현무2B의 탄도 중량을 1톤으로 증량해버렸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론에 현무2A가 포착된 지 고작 2년 만에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2B를 공개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요.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현무2B를 기본형으로 개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의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낮춘 현무2A를 먼저 공개한 건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서울 한복판에서도 한반도 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현재 개발 중인 현무6 역시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연간 최대 70여 발 이상의 현무5를 양산할 계획이며 200여 발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무6까지 전력화가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모르는 중국이나 북한으로서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방력과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한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유럽 전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럽의 국방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유럽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비는 유럽의 국방비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국방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가 위험한 상태인데요.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어체계와 MD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지라 한국에게는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우크라이나로 인해 속빈 강장과도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의 기사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영국조차도 유사시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전차가 15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막강했던 유럽은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콧대 높은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발발 전만 해도 독일은 유럽 내에 큰 소리 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단 2년 만에 고작 이틀치의 탄약을 남기고 죄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이는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지금 유럽은 온갖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유럽 전체보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변명을 합리화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생산 물량이 족족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가다 보니 끊임없이 소비만 계속한 탓도 있지만 아무리 이를 감안해도 지금 유럽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보를 내팽개친 유럽의 민낯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초강대국인 미국이 있는데 굳이 돈 먹는 하마인 국방력에 예산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실제로 나토는 냉전 이후 유럽의 국방비 지출 평균 금액은
연간 경제 생산량의 고작 1.3% 불과했습니다. 유럽이 연간 경제 생산량의 1.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는 건 병사들 월급 정도 지급한 게 끝이란 소린데요. 당연히 포탄 비축이나 무기 체계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은 극단적으로 감축하고 신형 무기 체계 개발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는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지만 10년간 유럽이 20%를 늘리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300%, 600% 이상 증액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텅 빈 무기고를 가진 유럽이며 당장이야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버티고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전력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 확보하려는 건 단연 방어체계, 그 중에서도 미사일을 막기 위한 MD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무기 불매 언급까지 나왔던 유럽이 대한민국 방공망까지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MD 시스템을 탐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 MD 시스템이란 미사일에 대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물론 도발 원점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보면 일단은 적의 공격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역사상 정말 선전포고 전쟁을 시작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그 말은 킬체인이 작동해 적의 공격에 선제 대응하는 게 아닌 이상 최소 한 번 이상은 적의 공격을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 동원되지 않으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데요. 적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군의 전략시설을 먼저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의 미사일 역량을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사일로의 위치는 전략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극비사항 중 하나인데요. 현대전에 이조차도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사일 발사용 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미사일 공방전을 벌여야 할 확률이 높다는 말인데요. 심지어 그것도 최전선뿐만 아니라 후반까지도 미사일에 시달려야 합니다. 유럽에서도 MD 시스템 구축의 속도를 내려는 것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간접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푸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겪게 해주겠다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하 발사시설에 배치했다며 경고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도 늦게나마 MD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럽의 MD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현재 가장 성공적인 MD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단연 미국인데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MD 시스템은 단순한 요격 미사일이나 방공망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넓고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할수록 요격 성공률이 높은 훌륭한 MD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NMD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참여로 최종 완성됩니다. 미국의 확장 NMD는 ICBM으로부터 미본토를 방어하는 동시에 TMD를 배치해 지역적 차원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제하고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덕에 한미일 3개 국가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표적 탐지부터 좌표 확인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처럼 MD는 한 개 국가만 구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선 여러 나라가 다층적인 방공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처럼 거대한 대륙에 여러 나라가 밀집한 형태일수록 다층적인 여러 겹의 방공망이 필요한데요. 미사일 요격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극초 단파 레이더 위성 기반의 감시 체계 등을 활용하여 미사일 발사의 초기 단계부터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다양한 센서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한 미사일 위치 및 행동을 확인하는데요. 당연히 다각적인 정보가 다량으로 제공될수록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MD 시스템의 최전선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의 MD 시스템은 자체적인 방공망을 다층적 고성능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유럽이 대한민국의 KAMD를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0에서 15km 저고도, 15에서 40km 중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로 방어고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치 완료된 것만 따져봐도 저고도의 해군과 SM2, 중고도의 천군과 해군2, SM3, 패트리어트3, 고고도엔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와 L7-2가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처럼 다층적인 방공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서구권 국가 중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중동의 천공 수출을 기점으로 방산시장의 문을 열었는데요. 한국형 MD 시스템에 눈독 들이는 유럽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